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법. 당신은 지금 당신답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면서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답이 오늘 이 영상 마지막에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강진 바닷가 어느 허름한 방 한 칸, 귀양살이 3년째 되던 해, 정약용은 낡은 붓을 들고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쓰지 않고 아끼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묵히는 것이다. 처음 이 문장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겼을 겁니다. 재물 이야기려니 하고. 그런데 이 말은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은 바로 당신의 남은 시간, 당신의 감정, 당신의 재능, 그리고 당신의 하루하루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라 불리던 사람이 귀양지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아끼느라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쓰지 않는다는 것을,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 싶어서, 그러다가 결국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늙어버린다는 것을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은 진리다. 남겨줄 생각 말고 나를 위해 써라. 이것은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먼저 잘 살아야 당신 곁의 사람도 잘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그릇을 비워둔 채로 남을 채워주려는 사람은 결국 둘 다 갈증 속에 남겨집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18년의 귀양살이 끝에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 살라고 했던 정약용이 왜 그토록 혹독한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는 귀양지에서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고 편지를 쓰고 책을 썼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 답은 그의 또 다른 말 속에 있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억지로 웃지 말아라. 실은 인연에 미소를 낭비하는 것은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는 짓이다. 정약용은 아무에게나 자신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를 멀리할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삶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거절이 늘수록 내 삶은 향기롭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좀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자리에 억지로 앉아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억지로 웃었습니까? 그 시간 동안 당신의 에너지는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남는 것이 진짜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게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어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약용의 제자 중에 황상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공부를 시작한 것도 남들보다 한참 늦었습니다. 어느 날 황상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작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약용은 잠시 붓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자는 때를 놓친다. 마음이 움직일 때가 바로 그때다. 황상은 그 말을 듣고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는 훗날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시인이 되었고 정약용이 세상을 뜰 때까지 단 한 번도 스승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떨림을 두려움으로 잃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뜻을 품었거든 그날로 시작하라. 내일로 미루는 순간 그 뜻은 반쯤 죽은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면 그것을 너무 오래 묵혀두지 마십시오. 묵힌 뜻은 어느 순간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꾸미는 일을 포기합니다. 비싼 옷은 몰라도 거울 앞에 서는 것조차 귀찮아집니다. 어차피 늙었다고, 어차피 남들이 안 본다고. 그러나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싼 옷보다 깨끗한 인상이 먼저다. 잘 닦인 신발이 진짜 내 자존심이다. 이 말을 정약용이 직접 신발에 대해 썼느냐고 물으신다면 물론 그 표현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글 곳곳에는 이런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몸가짐이 마음가짐이라는 것,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의관을 단정히 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도 혼자 있는 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예였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허투루 대하면 세상도 당신을 허투루 봅니다. 가장 비싼 옷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장 깨끗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정약용이 18년의 귀양살이를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시끄러운 곳에 나를 두지 마라. 고요를 즐길 줄 알아야 진짜 고수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남의 소란에 끌려다니지 마라. 당신의 에너지를 가장 먼저 써야 할 곳은 당신 자신의 고요입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에도 시끄러운 것들은 있었습니다. 당파, 싸움, 모함, 소문, 헛소리들. 그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고요를 선택했습니다. 강진의 작은 방에서 혼자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500권이 넘는 책이 탄생했습니다. 소란 속에서 위대한 것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요 속에서만 진짜 것이 나옵니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면,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먼저 시끄러운 것들을 줄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귀양살이 내내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가 수백 통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정신을 가르치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너희가 살아내야 한다. 자식 인생에 내 노후를 걸지 마라. 각자 행복한 게 최고의 사랑이다. 정약용은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깊이. 그러나 그는 자식을 자신의 노후 보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삶을 쥐고 자기 뜻대로 이끌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단단한 정신을 심어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일지 모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에 대한 가장 큰 예의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당신이 무너지면서 자식을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무게는 결국 자식에게도 짐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해버린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하지 못한 것이 더 후회된다고. 해버린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잊혀지는데 하지 못한 것은 평생 마음 한켠에 남아 가끔씩 불쑥 올라온다고. 정약용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해보고 틀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그냥 살아있다는 증거다. 정약용이 귀양에서 풀려난 것은 57세였습니다. 18년을 잃었습니다. 서울에서 전라도 강진까지 한양에서 가장 먼 땅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관직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가족과는 편지 한 통으로만 연결되어 있었고 언제 풀려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유배객 중에는 술로 세월을 보내다 병들어 죽은 이도 있었고 그리움과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망가뜨린 이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18년입니다. 그 억울함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무너지면서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쓰러졌다가도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또 붓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가 유배지에서 쓴 편지들을 읽어야 합니다. 특히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들. 그 편지 속에서 정약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간 일의 만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치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웃으며 보내주어야 한다. 이 말이 처음에는 그냥 좋은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덜어내고 비우고 내려놓으라는 말들이 요즘 세상에는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은 쉽지. 내가 겪어봤어? 라고. 그러나 이 말이 나온 자리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약용은 조선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고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했습니다. 수원 화성을 설계한 것도 그였습니다. 거중기를 만들어 백성들의 노동을 줄인 것도 그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임금은 세상을 떠났고 정적들은 그를 가장 먼 땅으로 밀어냈습니다. 죄목은 천주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정치적인 숙청이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분함을 사귀고 그 억울함을 녹여서 글로 만들었습니다. 500권이 넘는 책이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그가 만약을 붙잡고 살았다면 그 책들은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귀양을 오지 않았더라면, 만약 임금이 살아계셨더라면, 만약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만약들에 빠져 있었다면 그는 그냥 한 많은 늙은 학자로 역사에서 잊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만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이 귀양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집니까?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자꾸 떠오르고 용서하려 해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먼 바다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억울함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것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그것이 너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게 하라. 분한 마음이 있어야 더 단단해진다. 아무 감정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함, 분함, 슬픔, 후회, 이것들을 빨리 지워버려야 건강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그가 18년을 버텨낸 방법이었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씁니다.
분하면 분한 대로 연구합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시를 씁니다. 그 모든 감정들이 재료가 됩니다.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억울한 것도 모두 다 삶의 재료입니다. 당신에게도 지금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억울함, 해결되지 않은 분함, 사라지지 않는 후회, 그것들을 없애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들도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정약용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7세에 귀양에서 풀려난 그는 고향 마제로 돌아왔습니다. 18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습니다. 기다리던 가족들이 있었고 오래된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살림살이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관직은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돌아왔으니 다시 벼슬자리를 얻으려 하겠지. 빼앗긴 것들을 되찾으려 하겠지 라고. 그러나 정약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살았습니다. 남은 생을 책 쓰고 제자들 가르치고 텃밭 가꾸고 이웃들 만나며 보냈습니다. 억울함을 풀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18년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억울하지 않느냐고, 그 많은 것을 빼앗기고도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느냐고. 정약용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으려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 시간에 새로운 물을 길어오는 것이 현명하다. 이 말이 그냥 체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포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무엇에 에너지를 쓸 것인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선택. 지나간 것을 붙잡는데 에너지를 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앞에 있는 것에 에너지를 쓸 것인지. 정약용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남은 생을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이 고향에 돌아와 지내던 어느 봄날,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한때 같은 자리에서 공부했고 같은 뜻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처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는 무사히 관직 생활을 이어갔고 정약용은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친구는 오랜만에 만난 정약용을 보고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좀 더 도왔어야 했는데, 어쩌면 자신이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이라는 마음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정약용은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미안해할 것 없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이 책들도 없었을 것이네. 사람은 고요한 자리에서만 깊어지는 법이야. 나는 강진에서 비로소 깊어졌네. 이 말을 듣고 친구는 한참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통이 사람을 깊게 만든다는 것, 그것은 고통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당신에게 찾아온 고통도, 당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시간도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강진의 18년이 정약용을 조선 최고의 학자로 만들었다면 당신의 힘든 시간들도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어 온 재료들입니다. 그것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깊이입니다. 정약용은 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곁에는 오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황상도 있었습니다. 처음 스승을 만났을 때 나는 이미 늦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던 그 젊은이,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시인이 되어 스승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황상은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스승은 마지막 순간에도 편안하셨다. 후회하는 기색이 없으셨다. 마치 오늘 할 일을 다 마친 사람처럼 그렇게 눈을 감으셨다. 오늘 할 일을 다 마친 사람처럼. 이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을 다 살았다는 것, 오늘 주어진 것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마지막 순간 편안했던 이유였습니다. 당신은 오늘을 다 살고 있습니까? 아끼느라 쓰지 못한 시간은 없습니까? 싫은 인연에 소모한 에너지는 없습니까?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신을 허투루 대하며 지나치고 있는 하루는 없습니까? 시끄러운 것들에 끌려다니며 정작 자신의 고요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식 걱정에 나 자신을 잊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지나간 것을 붙잡고 오늘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 질문들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부터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드물 뿐이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싫은 것에 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오늘 조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잘 닦고 나를 잘 먹이고 나를 고요하게 두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을 웃으며 보내고 지금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법입니다.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법은 거창하지 않다. 아끼지 말고 나를 위해 쓰고 싫은 것은 거절하고 가슴이 떨릴 때 움직이고 깨끗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고요한 시간을 지키고 나와 자식이 각자 행복하고 지나간 것은 웃으며 보내는 것,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붓을 드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살아낸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도 유효한 방법입니다.